전직이 굉장히 멋진 전문직이세요. 정신보건 간호사이셨고, 제가 이런 소개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정신보건 간호 그쪽에서는 내가 박청자였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인정받는, 전문직에서 인정받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는 두 번째 직업으로 유산화를 선택하셔서 아주 멋지게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냥 봐도 카리스마가 뿜뿜 하시는 분이죠. 제가 이분을 모시고 소개하면 소리는 다 안 들리지만 아주 반갑게 지금처럼 이렇게 댓글로 환영해 주셔도 되고 모션으로 환영해 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 멘탈갑 팀을 이끌고 계시는 수장님이신 최지혜 루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혜 루비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벤져스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팀이잖아요. 어벤져스 팀. 네, 영광이고요. 제 소개를 조금 먼저 드리면 저는 지금 유산화에서 멘탈갑이라고 하는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루비 디렉터가 되었고요. 제 소개를 조금 먼저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금방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 23년 동안 정신보건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서울시 보건복지부랑 함께 일을 그동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조금 다소 생소하실 수 있지만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그 센터가 생길 때부터 제가 그만두기 전까지 8년 6개월 정도 네, 부센터장으로 일을 계속 했었고요. 제가 처음에 유산화를 접했던 거는 사실 이제 제품 때문이었고, 그냥 제품이 좋아서 잘 챙겨 먹는, 그런데 비즈니스 코드가 있는 그런 소비자였어요. 제가 유산화를 처음 알게 됐을 때는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헤비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날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평생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는 종종 중간에 뭐 다이어트를 여러 가지 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요요가 굉장히 많이 왔고 또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살던 그런 시기들도 있었죠, 일을 하면서.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심장에서 쥐가 나는 느낌이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빨개 벗고 샤워하다가 심근경색이나 심장발작 이런 거 와가지고 살쪄갖고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우연히 이제 굉장히 친한 지인의 카스를 보게 됐고, 저는 이제 다단계 이런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제가 유산화라고 하는 회사의 이제 제품을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3주 정도로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살이 한 8kg 정도가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됐었고, 옷 사이즈가 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저 되게 오랫동안 이제 정신보건 일을 했으니까 많이들 아셨잖아요. 많이 아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막 되게 놀라하시면서 도대체 뭐 했냐고 그렇게 막 물어보셔서, 아니 내가 먹는 거 있는데 난 잘 모르고, 그러면서 저를 이제 소개했던 지인을 이제 연결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유산화를 뭐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이해하고 하고 이랬을까요?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니었고, 그냥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해줬고, 본의 아니게 두 명한테 소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인분이 다시 연락 왔어요. 계속 이렇게 사람 소개할 거냐고.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소개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너한테 소개하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만나자고 그때 하시면서 그때 PPPS를 저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이미 그때가 제가 한 3주 정도 다이어트 진행하고 났을 때니까 4주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뭐 3BC가 생겼고, 언니가 두 명을 소개해가지고 그 두 명도 언니처럼 다이어트를 하면서 언니가 PPS가 됐고, 이제 앞으로 한 4주 남았는데 두 명 더 이렇게 소개하면 그들도 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이러면 언니가 PPPS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PP는 뭐고 뭐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게 뭐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평생 언니 어떤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호사다 보니까 자격증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자격증이라니까 평생 뭐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좀 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자격증이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될지도 전혀 감도 못 잡았는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2명을 내 동생을 넣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 동생들한테 민증을 내놔라. 제가 그 유산을 처음 가입하고 그럴 때는 민증 가지고 막 이렇게 등록하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갖고 제 동생들한테 이제 민증을 받아가지고 2명을 가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PPPS를 사실은 이렇게 마감을 했거든요. 되게 어렵지 않게. 그래서 저는 다 나같이 어렵지 않게 PPPS는 그냥 다 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급이라고 하면서 돈이 들어왔고 돈 들어오니까 되게 희한하다. 뭐 한 거 없는데 뭐 이런 돈을 나한테 주지? 처음에 몇만 원 들어왔어. 몇만 원.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그 몇만 원이라는 돈이 저한테 되게 큰 돈은 아니었는데 아니 뭐 한 게 없는데 돈이 들어오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되게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3BC 뭐 아무튼 열렸다고 하니까 그리고 PPPS 하고 나니까 뭐 언제까지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그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도 헬스팩이랑 영양제들을 계속해서 먹고 있었고 왜냐하면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매일 아침에 새벽에 5시, 4시 막 이럴 때 일어나가지고요. 직장 생활 하면서도 아침 애들 먹을 거 우리 신랑 지금 조용현 루비님이시지만 그 당시에 신랑 이제 직장 다닐 때였기 때문에 신랑 도시락도 싸고 애들 아침 먹을 것도 챙겨놓고 7시가 되면 서울로 출근했어요. 제가 경기도 광주 사는데 서울로 7시 되면 출근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피곤해서 진짜 죽을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독하고 헬스팩 섭취하고 이러면서 그런 피곤함이 없어져서 제가 너무 좋았고 제품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아이들도 먹이게 되잖아요. 그때 저희 아이들 막 중이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좀 힘들어했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40만 원 이상씩 이제 제품을 먹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를 유지한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먹다 보니까 좋은 헬스팩, 나도 먹어야 되고 남편도 하나 먹여야 되고 애들 중이염이니까 C300 먹여야 되고 뭐 이렇게 먹다 보니까 거의 한 4, 50만 원어치씩 영양제를 먹고 있었던 거지. 이미 200포인트를 그런 식으로 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거 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제 한 달 월급이 한 400 정도 됐었어요. 제가 이제 그만둘 때 거의 한 500 가까이 됐으니까, 500 됐으니까. 근데 한 달 월급이 한 400 얼마 되는데 그 중에 10%를 영양제를 먹고 있다라는 게 좀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좀 미친 짓이지. 10% 저금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걸 영양제를 먹고 있는 게 말이 돼? 근데 영양제를 안 먹으면 너무 피곤하니까 센터에 출근해서 일하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먹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들었거든요. 아, 이 제품을 계속 먹고 싶다. 평생 먹고 싶다. 사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근데 그때 이제 제 지인이 얘기했던 그 유산화의 보상 플랜이 떠올랐어요. 사람을 소개하면 언니 주급 받아본 거 기억나지? 뭐 이렇게 했던 거. 근데 그게 몇만 원이었는데 그 몇만 원을 한 주에 한 10만 원 정도씩 받으면 4주에 40만 원이니까 내 영양제 공짜로 먹겠다. 딱 그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그것만 하려고 했어요. 내가 한 40만 원 정도 벌어봤으면 좋겠다. 영양제가. 한 50만 원 벌면 그 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지 100만 원어치 먹고 싶죠. 이유빈 누비님. 저도 100만 원어치 거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막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진짜 6개월쯤 지났는데 한 40만 원이 벌리더라고. 제가 그때부터 유산화 제가 사람들한테 나 유산화에서 성공했다고 제품을 공짜로 그 제 마음의 루비입니다. 네. 제 그 유산화 제가 성공해가지고 제품 공짜로 먹는다고 막 떠들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하도 유산화에서 성공했다 그래서 제가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된 줄 알았다고도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단계 성공은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자기가 성공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이아몬드 됐나 봐. 최지혜 부센터장 다이아몬드 됐나 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열심히 이제 소비자처럼 먹고 그 정도의 인컵 정도를 받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17년도에도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센터에서.
근데 17년도에 제가 유산화에서 한 달 평균 한 200만 원 정도의 인컴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갑자기 그게 날라와가지고. 뭐 돈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돈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왔어. 그래서 보니까, 뭐 세금을 내라는 거였어요. 근데 아니 내가 무슨 세금을 내래. 그거 제가 기억에 그때 한 100몇십만 원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통보가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막 그러면서 저희 행정실의 직원한테 이거 좀 봐줘봐. 얘들아 이게 뭐니? 나 이런 거 내라는데 좀 봐줘봐 이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행정 총무부 팀장이 저한테 그 센터장님 유산화에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신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 센터 행정실 막내 직원 월급 얼마인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 월급이 185만 원이래요. 저 몰랐거든요. 저는 월급이 400이 넘으니까 저희 센터 직원들 대략 그 정도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센터가 다단계 최고봉이었던 거죠. 400만 원 버는 여자는 저 한 명밖에 없고 제 밑으로 상임팀장 둘, 상임팀장 밑으로 팀장 6명 밑으로 전체 직원 30명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게 다단계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는 제 정도의 돈을 다 받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제일 막내 직원 월급이 185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나는 뭐 했다고 유산화해서 200씩 줬지? 그냥 되게 제품은 그냥 내가 너무 좋아서 나 혼자 제품 먹는 거였고 내가 제품 공짜로 먹는 거가 나는 너무 좋아서 이거를 한 거였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는 거에서 이렇게 벌 수 있는 이런 돈을 준다고? 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되게 신기했죠. 그래서 유산화를 조금 더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저한테도 이제 호사다마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좀 안 좋은 일이 이제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2017년도 제가 막 그 돈 많이 벌고 막 이랬던 그때 저에 대한 그 투서가 서울시에 들어갔어요. 모모센터 부센터장이 다단계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제품을 강매하고 매일 자기 방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유산화 제품을 포장하고 뭐 일은 안 하고 유산화만 가지고 뭐 제품을 만들고 있고 내가 제품을 내 방에서 어떻게 만들어? 뭐 어떻게 포장하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왜 이런 소문이 났나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동 주문 같은 걸 이제 센터로도 받잖아요. 제 방에 이제 유산화 박스가 되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뭐 제품 같은 거 자동 주문 받는 것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어떤 자료를 요청하거나 하시면 제가 우체국 박스 같은 데다가 그런 이제 자료들을 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유산화 박스가 이제 옆에 있으니까 저는 거기다가 이제 누가 요청하는 자료들을 거기다 포장해서 이제 행정실이나 이런 애들한테 이거 어느 센터에 좀 보내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들 눈에는 그 유산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유산화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좀 있으면서 저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됐고 근데 이제 그런 상상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 해는 제가 정신보건을 한 지 20년이 넘는 해였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저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그 상황이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되게 상처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일들이 전부 사실이 아닌 걸로 정리가 되었지만 이미 제 마음에서는 내 정신보건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있어주는 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곳이구나. 나를 20년 넘게 봐왔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그런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물론 이제 그런 어떤 뒤에 또 되게 엄청나기보다는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이 이제 떴어요, 사실은. 정신보건 하고 싶지 않다. 정내미가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됐고, 그렇게 정신보건을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는 딱 생각을 하면서 유산화에 대해서 좀 다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제 소개가 좀 너무 길었던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일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는 좀 길긴 하셨는데 너무 빠져드는 스토리여가지고 전혀 다들 아마 집중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Q&A 먼저 질문 1번부터 드릴게요. 근데 이 1번 질문이 지금 마이스토리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유산화의 어떤 점에 반하셔서 유산화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제가 일생을 살면서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가치, 신념, 초심, 진심 뭐 이런 단어들을 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보건이 제가 있어주는 거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정신보건에서 20년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새벽밥 지어놓고 다니면서 센터 일했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야근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되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우리 권현진 스폰서님이 유산화로 보낸 시간들도 굉장히 치열하셨겠지만, 권현지 스폰서님의 하루하루의 치열한 삶, 유산화를 통해서 살아오신 삶과 내 삶이 치열함으로 따지면 누가 더 치열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을 건데 왜 그 결과가 이렇게 다르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든지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어서 내가 정신보건을 열심히 했던 것처럼 유산화를 한다면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까? 나도 권현지 스폰서님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퇴사를 결심을 했죠. 그래서 18년도 6월 30일자로 퇴사를 했고, 그해 8월에 남편이랑 아이들을 다 데리고 미국 컨벤션을 갔었어요. 지금 제 화면 뒤에 보이는 저 그랜드 캐년의 사진이 그때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파트너분들하고 같이 그랜드 캐년 미국 그 컨벤션을 갔던 사진이거든요. 컨벤션에 다녀와서 11월 달에 골드 디렉터가 됐었고요. 19년도에는 이제 제가 사실 그동안 했던 일로 센터를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상도 사실 받았어요. 그게 센터를 그만두고 나서 저한테 유산화하는데 뭐 국무총리상이 뭐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했던 일에 대한 그냥 그 노고를 치하받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신보건을 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이그제 골드가 됐고, 20년에 이그제 골드를 한 번 더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4월에 루비 디렉터까지 사실은 되었죠. 네. 저한테 그런 의미는 시간에 대한 거였던 것 같아요. 똑같은 노력이 주는 다른 결과. 권 스폰서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 진짜 감동이네요.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루비님의 일주일간의 일하시는 루틴을 알고 싶어요. 라인별 어떻게 시간을 분배해서 후원하시는지, 신규 미팅은 얼만큼 하시는지, 스케줄 루틴을 공유해 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 스케줄 루틴 공유하면 되게 깜짝 놀라실 텐데, 일단 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월요일은 이제 주로 서울에서,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본사, 우리 유니스타즈 방송 있잖아요. 그거를 들으면서, 월요일은 A라인이라고 하는 저의 소실적이겠죠. 네, 후원하고 있고, 화요일은 청주에서 저의 D라인을 후원하고요. 수요일은 오늘도 춘천을 다녀왔는데, 춘천에서 오전에는 이제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제가 자살 예방 강의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수요일에 춘천에 뭐 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춘천에 그 강의하는 곳에 저희 D라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도 하고 D라인 미팅도 하는 거고요. 밤에는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 비주얼 팀에도 사실 지금 줌 미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비주얼 팀 줌 미팅 안 하고 어벤져스 줌 미팅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줌 미팅 하고 있고, 목요일은 그 오전에 유메 복제 프로그램을 8기를 이제 진행을 해서 얼마 전에 이제 마쳤고요. 지난주에. 목요일 오전에 요즘은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시간도 있죠. 금요일은 제가 격주로 마산을 가기도 하고요. 마산은 저의 C라인이고 또 일산의 A라인을 금요일 날 격주로 후원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부업자분들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은 서울에서, 일요일은 인천과 일산에서 저의 그 A라인 쪽에 좀 부업자분들이 몰려 계셔서 후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잘 키워야 되는 라인은 사실은 그 A라인하고 D라인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돈이 되려면 제가 C라인을 후원해야 돼요. 그 완전 소소실적이거든요. C라인이. 그런데 이제 소소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유가 있겠죠. 파트너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소소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파트너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두 개 라인, A라인하고 D라인을 내년까지 완벽하게 저의 B라인처럼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저의 B라인에는 장경희 루비님이라고, 장경희 루비님이 제 파트너시거든요. 저의 B라인을 책임져주고 계시는 장경희 루비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년까지 제가 A라인하고 저의 D라인을 그렇게 잡는 게 좀 목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언제 쉬냐? 그 이렇게 쉬지 않고 그렇게 일해도 되냐? 그거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종종 하시는데 저는 제가 쉬고 싶을 때 쉬어요. 제가 쉬고 싶을 때. 우리가 직장 다닐 때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꼭 쉬어야 된다 이런 생각 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꼭 일요일에 쉬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면 되니까. 근데 저는 7일, 월화수목금토일 7일이 있는데 이 7일을 오전, 오후, 밤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 왜 스폰서님들이랑 레그 상담할 때 일주일 스케줄 적을 때 적는 거 있잖아요. 그거 칸 하면 21칸 나오잖아요. 근데 그 21칸 중에 저는 두세 개 칸은 나를 위해서 시간 쓰거든요. 그래서 꼭 하루를 다 쓴다기보다 뭐 예를 들어서 목요일 오후는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쓴다거나 뭐 월요일 뭐 오전은 또는 뭐 금요일 언제는 이런 식으로 그런 블럭블럭으로 조금 쉬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어렵거나 되게 힘들다는 생각을 별로 하진 않고요. 체력 관리는 제가 오늘 이거 시작하기 전에도 영양제 이빠이 먹어요. 영양제. 아까도 이거 시작하기 전에 영양제 한 30알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침 저녁 뭐 그런 식으로 영양제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긴 하죠. 그렇게 맨날 지방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체력 괜찮냐 이러는데 괜찮죠. 유산화 제품 열심히 먹고 있잖아요. 저의 일주일 스케줄 이렇습니다. 와, 정말 듣는 분들이 입을 떡 벌리고 들으실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시네요. 권현진 스폰서님이 최지혜루비님 무섭게 일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무섭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지나서 내년에 뭐 성장하시는 거는 눈에 보이네요, 보여. 멋지십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릴 건데요. 이거는 1번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것 같아요. 유산화 네. 사업의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유산화의 비전이 마이로네스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비전이 저는 제가 하는 유산화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게 유산화의 비전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프지 않고 질병 없이 좀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꿈일 건데 우리가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그 일이 사실 지금처럼 굉장히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또 적자생존의 시대에서 경제적인 거, 시간적인 거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적합한 일이 사실 유산화 일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과학이 굉장히 발전했고 누구나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 기차역에 직접 가지 않아도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고 뭐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우버 택시 저도 이용했었는데 사실 우버 택시의 플랫폼은 택시를 한 대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죠? 우버 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있잖아요. 요즘처럼 넷플릭스 굉장히 유명하죠. 오징어 게임, 최근에 뭐 지옥 이런 영화관을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는 영화관이 없어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결국은 컨텐츠와 플랫폼이 돈이 되는 이런 시대인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런 나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여러분들은 이미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인 거고 더욱이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레버리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많은 리더님들도 그리고 저희의 많은 스폰서님들도 그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도 특히 유산화의 보상 플랜은 그러한 나의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는 너무 최적의 도구죠. 그래서 유산화를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에 유산화 보상 플랜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비전이 되는지는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저는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유산화를 나이가 시작하면 어느 라인에 넣어줄 거야 엄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도 하거든요. 내가 어느 라인에 누구랑 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도 한단 말이에요. 이모들 이제 저희 집에 오면 어떤 이모랑 하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하고 같이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의 미래와 저의 노후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유산화의 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유산화의 비전을 너무 정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루비님의 파트너 컨택 사례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례 또는 공유해주고 싶은 사례가 있으시다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사실은 제가 23년 정신과 일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고 또 지금도 이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나고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 파트너님들은 굉장히 다들 너무 양호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 그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례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좀 애쓰는 편이고요. 그냥 저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주자라고 자꾸 인정하려고 하는데 저한테도 물론 힘든 사례는 있었어요. 이제 뭐 가장 최근에도 저에 대한 것들을 오해하시거나 소통이 잘 안 되는 소통이 잘 안 되는 파트너가 제일 어렵죠. 저는 제가 이제 서울시나 복지부나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일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집단과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을 20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오해들도 받고 또 그 오해를 푸는 과정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되게 많이 트레이닝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파트너들하고도 가급적이면 어떤 오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의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좀 조급함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요즘 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좀 머리형이고 저는 일 오리엔테이드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낮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보건 사업을 하고 제가 밤에 이제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아이가 어린데 두 아이들이 이제 엄마한테 막 매달릴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제 몸도 피곤하고 막 이러니까 뭐 집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되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짜증도 내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그래도 정신과 간호사인데 어디 나가가지고 낮에는 뭐 이렇게 좀 애들 ADHD 이런 애들 상담할 때는 막 이렇게 굉장히 나이스하고 친절한 간호사 선생님처럼 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 내 아이들한테 짜증내는 모습이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을 얘네들은 내 아이가 아니고 ADHD 상담하러 온 우리 센터 환자 애들이라고 생각하자 뭐 이런 마음으로 애들을 대하기 시작했더니 애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더라고 내가. 근데 이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뭐야 자기 아이들을 환자 취급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고 제 파트너분들도 뭐야 우리 스폰서는 나를 환자 취급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제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생각해서 대하자라고 계속 이렇게 되뇌었어요. 쉽지는 않았는데 자꾸 그런 연습을 하니까 제 마음이 좀 편해졌고요. 제 마음이 좀 편해졌고 제가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파트너들을 만나고 할 때도 조금 더 좀 편해지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급적 오해 만들지 않으려고 열심히 설명하는 편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저한테 컴플레인이나 이렇게 저랑 관계가 불편하다는 건 서로 제일 잘 알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이 안에서도 50여 명 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좀 불편하신 분들이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불편한 건 서로가 제일 잘 알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해하는 거, 내가 저 사람을 불편해하는 거에 대한 느낌은 제일 잘 알아요. 그거는 뭐 눈치가 없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갓 태어난 애기들도 아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안다는 거. 저 사람이 우리 스폰서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경우 종종 있으세요? 그런 느낌 있지 않으세요? 우리 스폰서가 나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들 때 있죠. 그건 아마 진실일 거예요. 스폰서가 싫어하는 게 맞을 건데 근데 뭐냐면 내가 그런 느낌들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내 느낌이 전달이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제가 불편한 파트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불편함이 그 파트너들이 우리 스폰서가 최지혜 스폰서가 나를 불편해하는구나라는 걸 알 거라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너한테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 라고 그냥 이실직고를 해요. 그거 잘 숨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좀 불편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라 공유해주고 싶은 사례라기보다 제가 요즘 조금 경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잘 정리되면 언제 한번 또 좋은 잘 정리된 사례로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네. 아, 이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 자체에서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5번째 질문 드릴게요. 요즘 사업 설명 하시면서 많이 쓰는 멘트 내용 혹은 클로징 멘트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저는 상대방 이야기를 굉장히 집중해서 경청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우리 꿈과 목표 이런 거 할 때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벤져스 리더님들은 아마 경청을 잘 하시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생각보다 경청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거든.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났을 때 해야 될 나의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영양제 얘기를 하든 Y 영양제를 얘기하든 뭐죠? 우리가 어떤 건강 상담을 하든 유산화 보상을 풀든 내가 이 사람을 오늘 만나는 어떤 목적 같은 것들이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게 되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이분하고 만났을 때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꼭 전달해 하고 싶은 나의 니드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길 원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고민이 있거나 좀 그런데 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내 얘기를 좀 진짜 잘 들어주고 거기에 고개를 끄덕여주고 눈을 마주쳐주고 크게 무슨 막 그렇게 어떤 공감의 멘트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태도들이 보여주는 신뢰감이 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 친구가 내 얘기를 듣고 내 손을 갑자기 이렇게 잡더니 눈물을 이렇게 한 방울 뚝 떨어뜨려주면 그거만큼 위로받는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그걸 하시면 그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 무슨 얘기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친구는 무조건 오케이예요. 내가 뭘 얘기하든지랑 상관없이. 그런데 내가 먼저 사실 무언가에 대한 내 생각, 내 얘기에 꽂혀 있으면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하지만 저거 언제 끝나지? 저 얘기 끝나면 내 얘기 들어가야 될 텐데 이 타임에 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눈이 굴러가고 머릿속에서 샥샥샥 굴러가는 소리가 다 들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업 설명하거나 뭐라거나 항상 만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혹시 오늘 어떤 얘기 저랑 만나면 하실 거라고 생각하셨냐? 전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랬으면 되게 경우 좋은 얘기 별로 사실 못 듣거든요. 아니 뭐 친구가 그냥 나가자 그래서 나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거나. 아 그러셨구나. 친구가 나가자고 해서 나오신 거구나. 그러면 나가면 대충 무슨 얘기 하겠지. 뭐 이렇게 짐작하셨던 내용이 혹시 있으세요? 뭐 이렇게도 여쭤보죠. 이제 자꾸 질문해요. 기분은 어떠신지, 뭐 근황은 어떠신지. 그러면 뭐 자꾸 나와서 뭐 유산화 얘기 뭐 다단계 얘기하겠죠. 뭐 이렇게. 네트워크 이런 거 하겠죠, 뭐. 근데 유산화 조금 알아봤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래도 너무 감사한 분들이고. 근데 뭐 보상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다단계 다 똑같죠.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거나 이랬을 때 다단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전 자꾸 질문하거든요. 다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럼 막 얘기해요. 다단계는 뭐 안 좋은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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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요. 그럼 우리 권현지 스포서님 맨날 해주셨던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혹시 좀 들어보실 생각 있으시냐 이런 멘트 있잖아요. 저도 권 스포서님한테 다 배운 거. 그런 걸로 하고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아니어도 아이 얘기로 시작할 때도 있고 뭐 요즘 같은 때 코로나 뭐 이런 관련해서 건강 얘기도 할 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든지 간에 그 끝은 결국은 굉장히 많이 미래, 노후, 먹고 사는 거 이런 문제로 결국은 귀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는 아무튼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저분이 많이 얘기하시게 만들어요. 상대방이. 처음 미팅하고 할 때는.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너무 내 얘기만 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럼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제 얘기 조금 들어주실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되겠는데요? 하시는 분은 여지껏 못 봤어요. 그래도 이제 열심히 들어준 그거가 있으니까 아유 그럼 뭐 다음에는 제가 뭐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분들 많이 봤고 그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그래서 선생님은 혹시 꿈이 뭐예요? 이런 질문 제가 많이 해요. 그러면 되게 다들 좀 당황해 하세요. 꿈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꿈이요? 막 이래요. 옛날 어렸을 때 대통령이 꿈이요? 이런 거 같은 꿈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 뭐 대통령이 꿈이든 뭐든 선생님이 꿈꾸시는 그런 미래나 꿈 같은 게 있진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좀 되게 당황해 하기도 하고 뭐 꿈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꿈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시냐 또 이런 질문들을 이어서 하죠. 그러면서 제 얘기들도 하고요. 제 마이스토리.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정신보건일 되게 잘했고 국무총리상도 받을 만큼 인정받고 이런 일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었는데 그게 저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는 좀 안 되던 것 같더라. 뭐 이렇게 저에 대한 마이스토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마음을 좀 많이 열어주시는 것 같고요. 제가 파트너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멘트, 요즘은 사실 파트너분들을 많이 더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신규 미팅보다 파트너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제가 파트너님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누구 리더님은 왜 유산화 계속 하세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누구 리더님 꿈은 뭐예요? 요즘은 좀 어때요? 이런 질문들을 저희 파트너님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하죠. 제가 생각하는 클로징 멘트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분한테는 다음에 꼭 만나자 이런 얘기들 그리고 클로징 멘트에 다음에 어떤 순간에 유사나 얘기를 누군가한테 듣게 되는 상황들이 혹시 오실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 들으시더라도 오늘 이 미팅 저랑 저를 소개했던 이분을 잊지 마시고 유산화를 하시게 될 거면 저희랑 하시는 거 그것만 약속해 주실 수 있냐 이 멘트 좀 잘 쓰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아니 뭐 한다면 뭐 여기랑 해야죠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한다면 그러니까 그럼요 한다면 그래 줄 수 있냐 그러면 그런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도장 찍자고 얘기해가지고 손도장 찍고 복사하기 뭐 이런 거 해요. 애들 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걸고 하고 이렇게 찍 복사하기 뭐 이런 거. 그거 진짜 하거든요. 그럼 막 사람들 깔깔 웃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생각나고 누군가 유산화에게 분명히 나 말고 전달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달 안 하고 조금 있다가 전달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조금 있다 딴 사람이 분명히 유산화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유산화 엄청 좋은데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시는 분한테 한번 까였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건 해놓으세요. 지금은 오케이, 안 하는 거 오케이, 내가 인정. 하기 싫을 수도 있지 뭐. 그런데 나중에 혹시 네가 할 마음 생기면 나랑 하는 거야. 이 멘트 저는 꼭 받아놓으라고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꿀팁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까지 꼭 하는 걸로.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유산화 하기를 진짜 잘했다 느끼는 순간 공유해 주세요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8월 달에요. 제 월요일부터 스케줄 막 계속 있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그런 스케줄이 있었는데 8월은 거의 매주마다 양양으로 서핑을 하러 갔었어요. 양양으로. 사실 처음에는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서핑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놀러 한번 갈까? 놀러 가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놀러 가볼까? 이러고는 이제 양양을 갔었고
한번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얘가 또 잘해요. 워낙 좀 운동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다음 주에도, 그다음 주에도. 근데 아들이 이제 그걸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고민 없이 그럴래? 그럼 서핑 가자라고 하고 이제 뭐 일정이나 이런 것들 조금 조정하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일이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직장을 다니면 휴가를 계속 내야 되고 결제를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일단은 그런 어떤 결제 이런 거 없이 내가 조금의 내 스케줄을 조정하고 그렇게 서핑을 매주 갔었을 때 되게 '아 좋다. 내가 참 유산하길 잘했다. 아이들이 필요한 시간에 이 시간을 같이 있어 줄 수 있는 거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 센터 다닐 때도 애들 데리고 해외여행을 1 년에 3번 이상은 다녔던 것 같아요, 센터 다닐 때도. 근데 그때는요 남편이 늘 없었어요. 네, 저는 그래도 센터 다니면서 제가 부센터장이니까 제가 제일 꼭대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휴가 쓰는 거를 결제권은 센터장만 결제해 주면 되는데 센터장이 제 거를 결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 맘대로인 게 있었겠죠? "나 이때 휴가 갈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 가는 거예요. 따로 결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신랑은 달랐어요. 우리 신랑은 사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제를 받으려면 사장님 그 위에 누구 부장님 막 이런 분들한테 다 결제를 받아야지만 휴가를 할 수 있었고 해외여행 가려면 그래도 1 주일 이상은 휴가를 받아야 되는데 1 주일 이상 휴가를 내주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혼자서 애들 데리고 해외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제 혼자서 애들 둘만 데리고. 옛날에 16년도에 싱가포르 갈 때 제가 센터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도 아시아 컨벤션 제가 갈 때 저희 남편 없이 제가 애들 둘 데리고 싱가포르 아시안 컨벤션 갔었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여행 갈 수 있다.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럴 때 '유산아 하길 정말 잘했다. 이런 시간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저랑 같이 이제 사업하셨던 파트너님들이 이제 승급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장경희 루비님이 거의 한 2 주 전쯤에 루비를 승급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장경희 루비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서울의 전체 센터를 관장하는 서울센터 부센터장일 때 장경희 루비님은 금천구를 담당하는 금천구 그 지역의 센터의 상임 팀장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찌 됐건 저로 인해서 유산화를 전달받으셨고 그분이 유산화를 하시는데 늘 고민했던 거는 '내 파트너들이 나처럼 빨리 돈을 좀 벌게 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있었고 그리고 어찌 됐건 제가 소개해서 유산화를 알게 되신 분들이 저처럼 빨리 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있잖아요. 그렇게 승급하시면서 지금 밑에 두 분의 장경희 루비님 사나이 골드가 두 분 계시거든요. 골드 리더님이. 그 두 분하고 지금 제주도 여행 중이세요. 승급 기념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유산하길 정말 잘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내가 신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꿈꾸는 꿈, 내 비전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이거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저는 그런 지금이 유산하길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어벤져스 리더님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직 인지 못하시는 리더님들이 계시다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리더님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유산화와 리더님들이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여기 김혜영 스폰서님이나 권현진 스폰서님이나 또 선혜연 루비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향력 있으시거든요. 그 힘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아 유산하길 너무 잘했다.'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진심이 우러나오는 답변이어 가지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유산화 사업하시면서 가장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최근에 사업하시면서 집중하고 계신 것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유사나 사업을 하면서라기보다 저는 사람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슴형은 아니에요. 이게 되게 머리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형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해가는 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 김미경 강사님 유튜브를 좀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자주 보실 것 같은데, 그분이 하셨던 여러 가지 유튜브 강의 중에 생각 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게 있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 체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원하는 그 무언가에 대한 생각을 매일 1시간씩 하면 우리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될 일에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한 5시간 정도로 사용한대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하지 않아도 될 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블로그를 한다거나 유산화를 뭐 하기 위해서 블로그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인터넷 쇼핑하는 거, 뭐 어디 뭐 들어온 제품 없나 뭐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검색해 보는 거, 그리고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별로 꼭 보지 않아도 되는 어떤 드라마 같은 거를 막 빠져서 막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하지 않아도 될 일들로 나의 5시간 정도의 시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거든요. 시간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그 5시간 버려지는 그 5시간 중을 아마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단 1시간만이라도 내가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신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여기서 우리 지금 어벤져스 리더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유산화 하는 이유는 유산화로 성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유산화 하기 전에도 센터 다닐 때도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다이어리 굉장히 열심히 썼던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에도. 근데 제가 유산화를 딱 하면서 고개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스폰서님들한테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3명씩 미팅을 하고 뭐 책을 읽고 시스템을 하고 제품을 전달하고, 고개러 내용들 아시죠?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들으면서 고개러라는 걸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딱 알았는데, 그게 다이어리를 쓰는 거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좀 쉬웠거든요. 어차피 다이어리는 쓰는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 다이어리를 쓰다 보니까 숨겨져 있고 시간에 대한 것들이,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러니까 제가 부업을 하다가 이제 유선화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부업자가 많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전 육군 씨름왕. 우리나라 국기가 부대 전차자 일기생.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시간이 없다. 나는 유산화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 그런데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다이어리를 쓰다 보면 그 시간이 분명히 비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제 파트너분들한테 다이어리 되게 잘 써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다이어리를 쓰는 건 신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정이 있고 그 일정 사이 일정이 있다라는 거는 관계가 있는 건데, 그 관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하거든요. 근데 약속은 곧 신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약속, 신뢰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혼자 몰래 내가 언제까지 뭐 골드가 될 거야, 내가 이번 주에 뭐 2,000불을 인컴을 받을 거야, 혼자 몰래 세워놓고 혼자 몰래 안 지켜.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내가 아는데, 내가 나 스스로한테 실망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는 저는 좀 싫더라고요.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일이니까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적어보니까, 제가 다이어리 몇 년째 계속 적은 다이어리 가지고 있는데, 보면 제가 처음에 유산화와 관련해서 비즈니스 시작할 때 적었던 다이어리에 미팅도 텅텅 비어있고 막 뭐가 없어요. 처음 봤던 다이어리를 펼쳐보면 뭐 유산화 관련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제 다이어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미팅과
미팅이 펑크 날 때도 있지. 어떻게 맨날 그래요, 사람이. 근데 펑크 나더라도 또 다른 내가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채워 넣는 것들을 하려면 사실 잘 적으셔가지고 기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적으면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벤져스 시스템에 들어오신 분 52명인데 이게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기 150명이 되고요. 250명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의 숫자들을 적게 되면 데이터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데이터된 내용들을 저는 이제 약간 머리형이라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막 이렇게 분석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모자랐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다시 반영하고 다시 또 돌리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열심히 적어야 된다. 다이어리 고개러 이런 거 꼭 해야 된다. 적자 생존이라는 말씀 권현식 부선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진짜로 다른 사람이 한 얘기 아니고 칠스타가 하신 얘기잖아요. 그분이 하신 얘기대로 하면 우리도 다 성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세요, 꼭. 그리고 나중에 가서 따지는 거지. 스폰서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됐다. 이러면 그때 가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왜 나는 안 되냐?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저 약간 그런 마음으로 골드도 했었거든요. 골드 가려고 할 때 저희 스폰서님한테 뭐 어떻게 하면 골드 가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하면 골드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딱 그 얘기 듣는 순간부터 저는 저희 스폰서님한테 이제 야자 이렇게 안 했어요. 딱 스폰서님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도 누구야 이렇게 옛날에 했던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저희 신랑도 마찬가지고 저희 스폰서님이 이정현, 진용, 다이아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진용 다이아님하고 저희 신랑하고는 둘이 동갑이고 옛날부터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도 저희 신랑이랑 제가 딱 결심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뭐 저희 신랑이 진용 스폰서님한테 뭐 용아 이렇게 옛날에 친구처럼 부르던 얘기 안 하세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연락이 와도 항상 스폰서님 나 이렇게 하고 저는 그게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일이 당연한 거고 그런 관계들을 당연하게 인식한다고 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중간에.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진짜 고개러, 시간 관리, 적자 생존. 그러니까 다이어리, 우리 지금부터 안 쓰셨던 분들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2022년에는 아주 빽빽하게 네, 꽉 차 있는 다이어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해주셨어요. 10시까지 지금 딱 4분이 남았는데, 네. 자, 5분에서 10분 정도 마지막 저희 어벤져스 팀 원들을 위한 메시지, 주고 싶은 메시지를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 되게 많이 할 때 사실은 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하다 보면 꼭 저한테 다는 다짐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이렇게 사실 저 잘 모르시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나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제가 인지도가 없는 걸 알아요. 근데 저같이 이제 인지도 없는 분을 초대해 주신 선혜율 루비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끝까지 제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신 또 우리 어벤져스 리더님들께도 너무 감사를 드려요. 제가 이 일 처음 하려고 할 때 전문가라고 나를 유사나에 소개한 지인이 그 친한 동생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이정현 스폰서님. 근데 그때 제가 이 일을 처음에 잘 알아보지 않고 허비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되게 후회스러웠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게. 안치범 스폰서님이 항상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선택과 노력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것 같냐.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선택하는 것과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근데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열심히 노력하면 다 이루어질 거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선택이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지만 그 노력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기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방향이 같은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누굴까요? 여러분들하고 그 일을 같이 방향성을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현 스폰서님하고 딱 그렇게 이분을 스폰서로 모시겠다라고 결정한 이후에 저희 이정현 스폰서님이 뭐 하시는 거에 노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센터에서 머리에 결정권이 있던 사람들로 일을 계속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저희 스폰서님이 하시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좀 저건 좀 어려울 건데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종종.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스폰서님 그거는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스폰서님 요거를 지금 생각하시는 내용을 요렇게 하시면 스폰서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의 단톡방에서 눈에 띄게 활동하는 20% 안에 제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아침에 출근 인증 사진도 올리고 제품 먹는 사진 세팅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스폰서님의 단톡방에서 저 말고도 제 파트너들이 그 역할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곧 어벤져스가 또 이제 어떻게 분리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시잖아요. 좋으나 싫으나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여기 뭐 그냥 실버, 골드 이렇게만 계실 건 아니니까요. 캐스트에서 루비 되면 다 독립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분리하게 될 텐데 내 팀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를 고민하신다면 나랑 같이 내 팀을 끌고 갈 파트너가 누가 됐으면 좋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여러분의 팀에서 활동을 같이 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완전 성장시키고 싶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팀 리더가 적극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의 팀에서 함께하길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어벤져스 팀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리더가 되셔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될 거고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을 반드시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내 스폰서 성공시키라고가 아니라 결국 그건 내가 성공하는 일이에요. 내가 성장하는 길인 거고. 그리고 묻지도 따지도 말고 딱 2년만 여기 선혜은 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죠? 어벤져스 우리 권현지 스폰서님, 김혜영 스폰서님들 말씀하신 대로 딱 2년만 해보세요. 그럼 스폰서님처럼 다 돼요. 제가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내가 골드를 갈 때 내가 골드 딱 이렇게 해갖고 안 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두리라.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막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럼 언니 1년 안에 골드 돼요. 나한테 그랬는데 제가 6개월 만에 골드 됐어요. 6개월 만에.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근데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저도 머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름 전문가니까 내가 난데 뭐 이런 게 좀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를 버리기까지 좀 힘들었는데 그걸 딱 내려놓고 그냥 내가 이들이 성공자니까 유산화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100% 신뢰하고 믿고 따라서 했더니 1년 안 됐는데 골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 찍소리 안 하고 무조건 따라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죠. 지금 올해 몇 주 남았는지 아세요? 5주 남았거든요. 5주. 제가 요즘 저희 파트너들하고 제일 많이 하는 거 내년에 우리가 가야 될 여행지가 얘들아 4군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디 가야 되냐면 사이판 가야 되고 미국도 가야 되고 제주도도 가야 되고 나는 그리스를 갈 건데 니네는 어떻게 할 거니?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그리스를 가는데 니네는 어떻게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사이판 가고 제주도 가고 미국 가면 내후년에 에이피크로스 여행지는 따놓은 당상이야.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그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1월 둘째 주가 되면 제주도 2차 더블이 뜰 거잖아요. 그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가지고 제주 더블이 지금 뜰지 몰랐어, 말았어 이런 소리 하지 마. 제가 알려드렸어요, 지금. 내년 1월달 2주차가 되면 제주 더블 뜬다고. 그러면 그 더블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사람이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5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잘 준비하시면 내년 1년이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하게 어메이징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진짜. 믿으시고 꼭 실행하셔서 우리 모두 다 성장해가지고요. 다이아몬드 모임에서 여러분 다 같이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성장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찢었다. 요즘 표현으로 그쵸? 우리 오늘 어벤져스 줌을 찢으신 우리 최재 루미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 하나하나
다 받아 적었어요, 저도. 지금부터 내년 여행을 준비하겠습니다.